여보, 이제 나 혼자 살아보고 싶어.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던 남편이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아주 잠깐이지만 시간이 걸렸지요. 30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예고도 없이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방 안가득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되묻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젓가락 끝으로 반찬 하나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이제 나도 나 좀 챙기면서 살고 싶다고. 당신이랑 이러고 사는 거 더는 못하겠어. 그 순간 밥상 위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까지 모두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30해였습니다. 25에 이 사람 손을 잡고 시댁 문턱을 넘은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람 밥상을 차려온 세월이 30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태어남이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잘못을 따져 물을 수라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정해놓았던 일을 이제야 통보한다는 담담함만 있었지요.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나도 이제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것뿐이야. 남은 시간이라니 당신 아직 정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몸 멀쩡하고 벌이도 있고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래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상을 짚은 손끝에서부터 서러움이 차올라 목구멍까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몸 멀쩡할 때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지.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사라진 자리에는 허연 기름막만 둥둥 떠 있었고 눈물이 그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치우는 손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릇을 개수대에 내려놓으면서 나는 문득 이 손으로 지난 30해 동안 몇 번의 밥상을 차렸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30해라면 셀 수도 없는 밥상이었을 겁니다. 그 많은 밥상 중 단 한 끼도 오늘처럼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나는 잠든 남편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25의 나이에 낯선 성씨의 집안으로 들어와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두 아이를 밤새 업어재우고 남편의 사업이 휘청일 때마다 갯돈을 부어가며 버텨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 혼자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던 기억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몇 달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기억도, 남편이 사업부도로 술에 절어들어오던 날들도 모두 저 담담한 한마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나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30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이불깃을 움켜쥐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잘못이라는 게 있을 자리조차 없었던 걸까? 그러나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의 그 말이 자신에게는 아무 무게도 없는 것처럼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천장에 희미한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줄무늬를 하염없이 올려다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도 잠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나는 결혼 생활 30해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옆자리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나는 이불을 걷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잠든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더는 그 옆에 누워있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에 나와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남편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저 사진 속 남자가 오늘 저녁 그런 말을 할 사람이라고는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저 웃음 뒤로 이어진 세월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신혼 초 좁은 전셋집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마냥 좋기만 했던 날들. 처자이를 낳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남편이 서툰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 오던 서투르지만 다정했던 순간. 둘째가 태어난 뒤로는 그런 다정함도 서서히 무뎌졌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늙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녁 밥상 위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찬물이 밤새 울어 부은 목구멍을 서늘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혼자만의 삶이라면 어쩌면 나도 이참에 나만의 삶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아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지만 그 작은 생각의 씨앗이 그날 새벽 부엌 한복판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안방 쪽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얼른 물잔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 비슷한 것인지 그날 새벽에 나는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그 낯선 감정의 정체를 굳이 서둘러 이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날들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오리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그의 와이셔츠를 다려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손은 30해 동안 몸의 밴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이 아침 밥상을 차리는 일이 앞으로 며칠이나 더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가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낯선 감정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차가운 종류의 서늘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우리 집은 마치 남남이 사는 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나는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TV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밤 참다 못한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이에요? 그 말.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이미 마음 굳혔어. 30해를 같이 산 사람한테 이유 하나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유는 말했잖아. 나도 남은 인생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담담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가 이미 이 결정을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죄스럽다는 표정 하나 없이 그저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만 되풀이해서 확인시키려는 태도였지요. 그럼 나는요? 나는 뭐가 되어 이 집에서? 그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살면 되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각자 살아도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화보다 먼저 헛웃음이 났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각자 살아도 문제없다는 그 말이 마치 오래전에 준비해둔 대사처럼 술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대화를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사람 하나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낯설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년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삼시세끼 걱정 없이 밥을 챙겨 먹고 옷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뒷받침을 30해 동안 해온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정작 그 세월의 끝에서 돌아온 건 감사도 위로도 아닌 일방적인 통보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붙잡고 매달려봐야 이 사람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도 않았고 설령 돌아선다 해도 이전과 똑같은 세월이 반복될 뿐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애원할 가치조차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 무렵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미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게요. 나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장 가서 따져야지.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의 목소리에는 나를 대신해 화를 내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언니만큼 뜨겁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화를 끊고 난 뒤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더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는 나더러 억울해하라고 매달려서라도 붙잡으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붙잡아서 지켜낸 자리가 과연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였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안방 문을 닫고 식사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가끔 마주치는 순간에도 마치 다 정리된 일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태연함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서운함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차지했던 자리의 크기를 비로소 정확히 가늠하게 된 데서 오는 씁쓸함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리다 말고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밥상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혼자만의 삶이라면 나 역시 더는 서운함으로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눈물 대신 앞으로의 날들을 하나씩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정도였지요.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미뤄두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접어두었던 것들, 그런 소소한 바람들이 수첩 한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록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씩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켠에 낯설지만 분명한 다른 감정 하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믿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며 마음 졸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 혼자만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나 역시 이 사람의 뒷바라지가 아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볼 참이었습니다. 그것이 30해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날들을 조용히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의 냉전은 그렇게 보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은 나는 무심코 안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평소와는 다른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였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옷을 정리하려던 것뿐이었는데 봉투 겉면에 적힌 낯선 부동산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의 계약 관련 서류와 인테리어 견적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식탁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하기 훨씬 전 이미 2달 전부터 준비해온 흔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하얘질 만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그보다 더 서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함께 보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던 손끝에 인테리어 견적서 뒷장에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로 침대와 소파, 그릇 몇 벌을 새로 장만해야 한다는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화보다 먼저 헛헛한 웃음이 났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에게는 밥 한 끼 먹으며 던지듯 통보했으면서 새로 살 그릇 개수는 저렇게 꼼꼼히 적어두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봉투를 원래 자리에 조용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 태연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도 새 살림살이 목록을 적어두고 나갔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녁 메뉴를 묻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예요. 짧게 대답하고 나는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두부를 가르는 소리만 부엌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옆모습을 흘끗 바라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이사갈 오피스텔의 커튼 색깔 같은 것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뜨거운 것은 배신감이었고 차가운 것은 어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퍼담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밥을 짓는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발견한 서류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진작부터 준비해 온 계획이었다면 그날 저녁 식탁에서 던진 그 한마디는 상의도 통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결정을 나에게 알리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에게 최소한의 상의조차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준비해온 그 태도가 나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남은 것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문득 그날 밤 나는 옷장 서랍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던 내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직장에 다니며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으로 시작해 살림하는 틈틈이 부업을 하며 불려온 적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지켜온 이 작은 통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살림을 준비하는 동안 나 역시 나만의 준비를 시작하겠다고요. 다만 그 준비는 저 사람의 오피스텔처럼 서두르거나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보름 만에 처음으로 뒤척임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혼자 남은 오전 시간 나는 오래된 수첩을 펼쳐 옛 인연들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혼하기 전 잠시 요양차 머물렀던 시골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정옥 언니의 이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옥 언니는 결혼하기 전 몸이 약했던 나를 몇 달간 돌봐주었던 먼 친척뻘 언니였습니다. 그 시절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20살 남짓의 나에게 언니는 마당에서 갔다 온 채소로 밥상을 차려주며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누구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아래서 사는 거야. 그 말이 그동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잊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대? 언니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그쪽 마을에 빈집 같은 거 없을까 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빈집이야 몇 채 있지. 근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혼자 지낼 곳이 필요해서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그 말이 어쩐지 낯설고도 후련했습니다. 그동안은 늘 이 집, 이 가족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나 혼자 지낼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여느 때처럼 퇴근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부엌에 서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에는 서글픔보다 어떤 홀가분함이 더 크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자신만의 계획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겠지만 이제 나 역시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처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정옥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을 초입에 작은 텃밭이 딸린 빈집이 하나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니는 사진 몇 장을 보내주겠다며 마음에 들면 언제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작은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틈틈이 은행에도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부어온 적금과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을 정리해보니 당장 작은 집 하나를 얻고 보일러 수리나 도배 같은 기본 공사를 치르며 소박하게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액수였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이 있는 한 나는 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볕 잘 드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는 일상. 낡은 집이라 손볼 곳이 많고 외풍도 심하겠지만 그런 삶이 정말로 나에게도 허락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첩 맨 뒷장에 작은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한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지난 보름 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더는 남편의 태어남에 상처받지 않기로, 그리고 더는 이 결정을 후회로 되돌아보지 않기로 나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나는 앞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결혼 반지와 함께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첩,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물건들, 그리고 이 집에서의 마지막 계절이 될지도 모를 김장까지 정리할 것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가진 유일한 여유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옥 언니가 보내준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두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나씩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정옥 언니에게 전화를 건 지 2주가 흐른 뒤 나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내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도 이제 내 갈 길 가려고요.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각자 편한 대로 사는 게 서로한테도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가 집을 나가겠다는데 붙잡는 말 한마디,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했던 적이 있기는 했을까 하는 씁쓸한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별다른 다툼 없이 각자 정리할 것들을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갈 것 없이 서로 살림과 통장을 나누고 살림살이 중 필요한 것들을 서로 확인하며 정리하는 지극히 실무적인 며칠이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내가 쓸 테니까 당신은 새로 하나 사. 그래요.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실랑이를 벌였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는 그런 실랑이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통장을 나누던 날 나는 은행 창구에 앉아 30해 동안 이 사람과 함께 모아온 돈이 2개의 통장으로 나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 몇 개가 옮겨가는 것뿐인데 그 숫자 안에 30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살림살이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녹그릇 세트를 꺼내 들었을 때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가져가. 나는 어차피 혼자 살면 밥그릇 하나면 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쓰던 그릇 세트를 저 사람은 이제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녹그릇을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의 얼굴에서는 어떤 무게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자신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낯설고도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아이는 별다른 말 없이 엄마 뜻대로 하세요라고 짧게 답했고 작은아이 역시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무덤덤한 반응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반쯤 정리된 거실에 마주 앉아 남편과 나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은 남편이 그대로 쓰기로 했고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최소한의 살림만 챙겨 떠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들 치고는 지나치게 담담한 대화였지만 그 담담함이야말로 우리 사이에 남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 위에 마지막 테이프를 붙이며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조용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가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었던 우리 둘이 낑낑대며 장롱을 옮기던 기억, 아이들이 처음 이 마루 위를 아장아장 걷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서려 있는 공간을 이제는 남편 혼자 지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서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집에 얽매이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집은 추억이 담긴 곳이지 나를 붙잡아 두는 곳은 아니라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현관 앞에 쌓아 올리며 나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한 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정리해둔 상자 몇 개와 옷가지가 든 캐리어 2개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30해를 살아온 살림살이치고는 초라할 만큼 단출한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남편이 짐가방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가는 거야? 네, 오늘 내려가려고요. 짧은 대답이 오간 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더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몸 조심해라는 인사만 남긴 채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30해를 함께한 아내가 집을 떠나는 날인데도 그 인사는 마치 잠깐 마실 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텅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공간을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안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침구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남편의 옷장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캐리어와 상자 몇 개를 싣고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운함도 미련도 아닌 그저 담담한 작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는 안녕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나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다니던 시장 골목, 남편과 처음 데이트를 하던 공원 앞, 이 모든 풍경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는 걸 지켜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서서히 낮은 지붕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과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시간 남짓 달리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지난 30해를 천천히 돌이켜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만이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정옥 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붙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다 왔어. 가자. 언니를 따라 마을 초입에 들어서니 사진으로만 보았던 작은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마당과 볕이 잘 드는 툇마루가 나를 조용히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캐리어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곳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집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짐을 풀어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벽지, 낯선 공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온전히 나 혼자만의 공간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정옥 언니는 저녁까지 챙겨 먹이고 가겠다며 손수 지어온 밥과 반찬을 마루에 펼쳐 놓았습니다. 마당에서 갓 뜯어온 상추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나는 오랜만에 눈물이 핑 돌 만큼 그 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을 받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맙기는 힘든 결정했는데 몸이나 잘 챙겨. 언니가 돌아간 뒤 나는 홀로 마루에 앉아 어둑해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어둠과 그 위로 하나둘 돋아나는 별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루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면서 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롭게 살아보는 거야. 그 말을 소리내어 뱉고 나니 낯선 방 안의 적막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적막함이야말로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의 며칠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떴고 낮에는 설비업자를 불러 녹슨 보일러를 손보고 정옥 언니를 따라 마을 구석구석을 익혔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마루에 앉아 그날 하루를 곱씹으며 나는 조금씩 이 낯선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서다가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작은 냄비 하나, 밥그릇 하나, 수저 한 벌, 나 하나를 위한 부엌 살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30해 동안 늘 몇 인분씩 밥을 짓던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국을 끓이려다 말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밥상 하나를 차리는 것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나와 앉으니 어둠이 서서히 마당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밤에도 늘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과 자동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곳은 해가 지면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한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고 조금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요. 그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진짜 그 시골집으로 간 거야? 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이제 여기서 지내려고. 걱정 안 해도 돼. 걱정을 왜 안 해? 아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갑자기 짐 싸서 나갔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짐 싸서 나가면 어떡해. 엄마 아빠 요즘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에게 나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린 매정한 엄마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이 아이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 굳이 헤아려야 할 무게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딸아, 엄마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야. 아빠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참고 좀 지내면 안 돼? 나이 들어서 이혼이니 별거니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 입장은 뭐가 돼? 딸의 말은 걱정보다는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만 어머니가 견뎌온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고 그래. 평생 아빠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잖니.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 왜 굳이. 그냥 참고 사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데. 딸의 그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는 그 말은 어쩌면 나 역시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되뇌어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참음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스스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엄마 지금 많이 지쳤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마저 아버지 편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낯선 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은 채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밤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참고 사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데라는 그 말이 그동안 내가 견뎌온 시간을 별것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오늘 밤은 유독 길게 느껴질 것 같다는 예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뒤척이던 나는 결국 다시 이불을 걷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서늘함이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어느새 하나둘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별빛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결혼하기 전 이 마을에서 정옥 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언니가 해주었던 말도 함께 떠올랐지요. 사람은 저 하늘 아래서 사는 거야.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껏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자식들의 시선 아래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냥 참고 사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곱씹을수록 나는 이상한 확신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면 그 미덕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은 늘 나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자유를 택했고 딸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별빛 아래 앉아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자식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낯선 삶을 끝까지 살아낼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 그 물음들 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 끝에 남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외로 담담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 후회하지 않아. 나는 소리내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남편의 무심했던 얼굴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이 발끝에 닿는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나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낯선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 보기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며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아직 다 밝지 않은 마을의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서서히 해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커튼을 치고 살았던 탓에 이렇게 해가 뜨는 순간을 온전히 지켜보는 일이 얼마만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밥을 안치고 텃밭에서 어제 따둔 상추 몇 장을 씻어 놓았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이었지만 나는 그 상을 차리는 손길에서 이상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 밥상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젯밤의 서러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아 나는 휴대폰을 들어 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 엄마가 다시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답장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딸을 이해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이해받을 날이 오리라 믿기로 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며 나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의 풍경은 조금씩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 낯선 삶에서의 두 번째 아침을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고 상을 정리하며 나는 오늘은 마을 어귀까지 산책이나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낯섦과 불안이 앞섰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이 마을의 풍경과 공기에 익숙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30해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온전한 나만의 하루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이 마을의 시간에 몸을 맞춰갔습니다. 새벽이면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폈고 낮에는 정옥 언니에게 배운 대로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며칠 뒤 작은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취미로 잠깐 배웠던 자수였는데 살림을 시작하면서 바늘 한 번 잡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30해 만에 다시 바늘을 쥐어보니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지만 한 땀 한 땀 놓아가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작은 공책을 펼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거창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텃밭에 심은 것,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 문득 떠오른 생각들을 짧게 적어 내려가는 정도였지요. 그런데도 그 몇 줄의 글을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벅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나는 점점 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어떤 시간도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호흡으로, 나의 속도로 채워지는 하루였습니다. 하루는 텃밭에 물을 주다가 옆집에 사는 순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심어놓은 상추를 보시더니 흐뭇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손끝이 야무지네. 이 정도면 올여름은 상추 사 먹을 일 없겠어. 그 소박한 칭찬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엄마로서 평가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저 상추를 잘 키우는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자수를 놓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마당 위로 내가 심은 어린 모종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채워가는 이 시간이 낯설지만 분명 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자수 대신 노트를 펼쳐 조금 더 긴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짧게 적어오던 일기가 아니라 지난 30해의 결혼 생활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문장들이 몇 장을 넘어가면서 점차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나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최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글로 옮기며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노트를 덮으며 나는 창밖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 손을 잡고 시작했던 삶과 지금 홀로 서 있는 이 삶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세월은 지난 세월대로 의미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은 또 이 순간대로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상추는 하루가 다르게 푸르게 자라났고 자수틀에는 소박한 꽃무늬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30해의 기록이 한 장 한 장 쌓여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손으로 일구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 남짓 흘렀을 무렵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 통화 이후로 서먹했던 탓인지 딸의 목소리는 한결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자수도 하고 나름 잘 지내고 있어. 내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안정감을 느꼈는지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제 슬슬 정리하고 돌아오는 건 어때? 아빠도 요즘 좀 힘들어 보이고 나도 엄마 그렇게 시골에 혼자 있는 거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딸의 말투는 지난번처럼 다그치는 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은근한 종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딸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 힘들어서가 아니라 좋아서 그런 거야.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이 소중해. 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 다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하면서 산 세월이 30년이야. 그동안 엄마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딱 한 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딸은 한참 만에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해주는 건 고마워. 근데 이제 엄마 걱정은 좀 내려놔도 돼.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납득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난번처럼 원망 섞인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래도 종종 연락은 해. 그럼 걱정 마. 엄마도 딸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루에 걸터 앉아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번 통화 때는 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흔들어 놓았는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딸 앞에서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마루에 앉아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나는 텃밭을 일구고 자수를 놓고 일기를 쓰며 이 낯선 삶에 조금씩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나는 비로소 이 삶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도 자식의 시선도 나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밀어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마침내 나 자신에게로 옮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텃밭으로 걸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상추잎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잎사귀처럼 나 역시 이곳에서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마당을 감쌀 무렵 나는 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노트를 덮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름들이 부끄럽거나 싫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름들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이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 진짜 나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풀벌레 우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펴며 앞으로 이곳에서 보낼 날들을 가만히 그려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텃밭에는 어떤 것들을 새로 심을지, 자수틀에는 어떤 무늬를 놓아볼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는 또 어떤 정을 나누게 될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 자신으로 채워질 내일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골에서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나는 이 마을의 하루하루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이나 텃밭으로 나와 인사를 나누었고 낮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참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풍경이 낯설기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 역시 그 흐름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옆집 순자 할머니가 바구니 가득 상추와 깻잎을 담아 대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서둘러 달려나가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담례로 텃밭에서 기름 방울 토마토를 챙겨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기른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드세요. 할머니는 토마토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자랐어? 혼자서도 참 야무지게 하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해 동안 살림을 도맡아왔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칭찬받아 본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댁 마루에 걸터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는 오랜만에 아무런 부담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자식 이야기도 아닌 그저 오늘 하루 텃밭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순자 할머니와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했고 점심 무렵에는 정옥 언니를 비롯한 몇몇 이웃들과 마루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지어 먹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서둘러 자리를 뜨는 법이 없었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처음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대화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내게 시골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나는 뜻밖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도시에서라면 결코 하지 못했을 그 말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모임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사연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특별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곳의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마을에 뿌리를 내렸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 언니가 나를 배웅해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좋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있는 그대로 이야기 나눠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도시에서 살던 시절 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대부분이 남편의 사회생활이나 아이들의 학교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엄마로서 맺어진 관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그저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으니 하늘에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소박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운을 느끼며 이곳에서의 삶이 서서히 나만의 관계와 나만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정옥 언니가 마을 잔치가 있으니 함께 가자며 나를 불러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작은 잔치였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한 가지씩 이고 지고 나와 넉넉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겉절이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겉절이를 맛있게 먹으며 칭찬해 줄 때마다 나는 오랜만에 순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마을 어귀의 오래된 정자 옆에 걸린 작은 거울을 가리키며 다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사람들 틈에 끼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 속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문득 낯선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휘어지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는 문득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지난 사진들 속에서 나는 늘 어딘가 경직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순간에도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옷차림을 신경 쓰고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 찍힐까봐 조심스러워하던 그 시절의 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조심스러움은 사진 찍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인지 살폈고 외출할 때도 남편의 옷차림에 맞춰 내 옷을 골랐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올 때면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도리라기보다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온 세월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내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며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이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지어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웃음을 지어본 게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서글픔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웃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나는 사진을 한참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잔주름도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흰머리도 오늘따라 낯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늘 긴장해 있던 얼굴 대신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잔치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의 기분을 살피느라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문득 도시에서의 삶이 아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매 순간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은 그 긴장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낯선 삶이 어쩌면 나에게는 가장 나다운 삶으로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밤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봄에 심었던 상추와 고추는 여름 내내 풍성하게 자라났고 가을에는 텃밭 한켠에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까지 담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올 무렵 나는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새 1년을 훌쩍 넘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 나는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는 가족처럼 가까워졌고 정옥 언니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자수틀에는 어느새 작은 이불 한 채를 덮을 만큼의 무늬가 놓였고 노트는 벌써 3권째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상을 물리고 자수를 놓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담담하던 목소리 대신 어딘가 지치고 힘없는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잘 지내나 해서.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 뜻밖의 안부 인사에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그쪽은요? 나야 뭐 그럭저럭 지내지.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서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좀 힘드네. 밥 해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며칠째 라면만 먹었더니 속도 안 좋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주는 밥을 생각 없이 받아먹던 사람이 이제야 밥 한 끼의 무게를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탁기도 말이야 어떻게 돌리는 건지 몰라서 몇 번을 헤맸는지 몰라. 지난번에는 흰 옷이랑 색깔 옷을 같이 돌렸다가 셔츠를 다 버렸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으면 결코 내비치지 않았을 무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오던 사람이 세탁기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낯설고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쾌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동정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한 거예요? 내 물음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 대답이 어쩐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몸 잘 챙기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나를 흔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낯선 감정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을 뿐입니다. 자수틀을 다시 손에 들었지만 바늘이 자꾸만 삐뚤어졌습니다. 나는 결국 자수를 내려놓고 마루로 나가 앉았습니다. 30해 동안 이 사람의 밥상을 차려왔던 손이었습니다. 옷을 다리고 계절마다 이불을 갈아주고 아플 때마다 죽을 끓여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모든 손길이 당연했던 사람이 이제야 그 당연함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그때 나에게 함께 상의하고
이해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그런 가정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고 나는 그 시간을 지나 이곳까지 걸어왔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며 나는 오늘 걸려온 전화가 앞으로의 날들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 통화 이후로 딸과의 사이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었지? 응, 며칠 전에. 왜 무슨 일 있어?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빠 생일이었잖아. 근데 혼자 미역국도 못 끓여 드시고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다 드셨대. 내가 전화했더니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목소리가 영 힘이 없으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매년 이맘때면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그 당연함이 사라진 자리가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일이 있었어. 얼마 전에는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을 그냥 드셨다가 탈이 나셔서 응급실까지 실려가셨대. 뭐? 언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을 버리지 않고 그냥 드셨다가 탈이 나셨고 새벽에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탈은 없었지만 하룻밤을 병원에서 보내고 나서야 퇴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니? 엄마 걱정할까봐 말씀 안 드렸어. 근데 이번 일 겪고 나서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소식은 아무리 마음을 정리했다 해도 쉽게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는 별개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함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딸한테 얘기 들었지? 네, 들었어요. 몸은 좀 어때요? 이제 괜찮아. 근데 그 일 겪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고 다시 합치는 게 어때? 애들도 걱정하고 나도 이제 좀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 옆에서 살림 좀 봐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서운함이나 분노보다 먼저 헛헛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1년 전 나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이제는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살림 도구를 필요할 때만 다시 꺼내 쓰려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살림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부부로 살자는 거예요? 내 물음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둘 다지 뭐. 당신도 이제 혼자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과 자라난 상추와 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기는커녕 나는 지난 1년 동안 처음으로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나는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힘들어졌다는 사실이 안쓰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쓰러움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났고 이제 불편해지자 나를 다시 편리한 존재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이번 통화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마당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나는 남편의 전화를 곱씹으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을 돌보고 자수를 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통화가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살림 좀 봐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마음에 박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을 재촉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어? 아직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애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데. 애들 핑계를 대는 그 말투에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전화를 건 사람이 이제는 자식들 핑계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뚜렷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자는 말이 정작 자신이 자유를 원했을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불편함을 느끼자 그제야 서로라는 단어를 꺼내드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더없이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따로 살자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서로 의지하는 거 생각 안 했어요? 내 물음에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합치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도 더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사는 거 남들 보기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 그렇다는 말까지 나오자 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오랫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필요할 때 다시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안함이나 반성이 아니라 자식들 핑계와 남들 시선을 앞세우면서 말입니다. 문득 지난 30해 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챙겨주고 집안을 정돈해주는 존재,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야 하지만 불편해지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 사람에게 아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편리한 도구에 가까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서늘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낮에 건네주신 나물 반찬을 꺼내 저녁을 차리면서도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이 소박한 밥상 하나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차리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밥상 하나 차리지 못해 쩔쩔매면서도 정작 나에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름은 나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편리했던 시절에 대한 아쉬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나는 오랜만에 아주 천천히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었습니다. 씹을수록 은은하게 퍼지는 나물 반찬의 맛을 온전히 느끼며 나는 이 소박한 한 끼가 그 어떤 화려한 밥상보다도 진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30해 전 결혼 사진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배신감도 이미 지난 계절 어딘가에 다 흘려보낸 듯 했습니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옥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 근처에 법률 상담해 주는 곳 있을까요? 언니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읍내에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어.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언니와 함께 읍내로 나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나서 지금까지의 별거, 기간과 재산 상황 등을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정리해 두었던 통장 내역과 별거, 이후의 생활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려면 서류 작성뿐 아니라 두 분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녀분들이 성인이시라 한 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지정된 날짜에 다시 함께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셔야 최종 성립됩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더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상담소를 나서며 정옥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언니 말대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지난 30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세월을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 시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세월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할 때라는 걸 나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주세요. 법원에서 직접 만나서 접수할 게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다져온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은 이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살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의논이라 여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다음 만남에서 해야 할 말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을 것, 원망하지 않을 것,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것. 그것이 내가 지난 30해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한 마지막 태도였습니다. 한참 뒤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 화요일 서울 가정법원 앞에서 보자. 짧은 그 문장을 확인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매듭을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화요일 나는 오랜만에 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1년 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낯선 길이었다면 지금은 담담하고 확고한 걸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며칠 전 미리 챙겨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가정법원 민원실 로비로 들어서자 벤치에 앉아있던 남편이 나를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부쩍 야윈 모습에 어딘가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남편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이제 많이 나았어. 그보다 생각은 다 끝난 거지? 같이 들어가서 서류만 쓰면 되는 거야? 성급하게 본론부터 꺼내는 그 모습에 나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인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답을 서둘러 얻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원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집에는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양식을 꺼내 조용히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서류 상단의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예요. 같이 접수하러 가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장난해? 나는 다시 잘 지내보자고 부른 건데 당신은 이혼 신청서를 내밀어? 장난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거예요.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애들은 또 어떡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민원실 로비에 울릴 만큼 커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흘끗 우리 쪽을 쳐다보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걱정은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당신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애들 생각 안 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 지금은 다시 잘해보자는 거잖아.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은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로비 안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늘 먼저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의식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저 깊은 곳은 고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화내는 이유 이해해요.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낯설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살면서 그는 아마 이런 나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늘 그의 말에 흔들리고 그의 눈치를 살피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지켜내는 사람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나는 후회스럽지 않아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법원 창밖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의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신호등을 기다리는 차들, 그 모든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원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정적을 바라보며 이 대화가 이제 곧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화가 나서 이러는 거지? 그때 내가 갑자기 그런 말해서 그게 아직도 서운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에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이냐는 물음이 오히려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나는 그 감정들을 다 흘려보냈어요. 지금 내가 이 서류를 준비한 건 화풀이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정리해왔던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위해서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이 불편해지니까 다시 나를 찾고 있죠. 하지만 자기가 내린 결정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나한테 다시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상처받은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당신의 선택에 내 남은 인생까지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당신이 원했던 삶이잖아요. 혼자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던 거요. 이제 그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예요. 민원실 구석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성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펜을 잡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이 손으로 나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 기억도 이제는 그저 지나간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한테도 나한테도요. 남편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 역시 펜을 꺼내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접수 창구로 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성인 자녀만 있으므로 숙려 기간은 한 달이며 다음 달 확인 기일에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건네주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시작됐던 이별이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의 결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니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정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달 뒤 법원 출석만 마치면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나는 주머니 속의 접수증을 가만히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타며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나 최종 확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나는 다시 법정에서 마주했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았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확인 도장이 찍히고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으로 이혼 신고까지 마치던 날 나는 담당 직원의 사무적인 안내를 들으며 30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구청을 나서서 시골로 돌아오는 버스에 오르며 나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는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낯선 통보로 시작된 그 저녁부터 이 버스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내리니 정옥 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다 잘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언니는 내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완전히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내가 가꾸어 온 텃밭이 여느 때처럼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가 그새 또 조금씩 자라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아빠한테 들었는데 정말 서류 다 정리한 거야?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됐어.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 질문 앞에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는 거야. 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몸 건강히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물음에도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옷을 갈아입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잡초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쪼그려 앉아 잡초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흙 속에서 뿌리째 뽑혀 나오는 잡초를 바구니에 담으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손을 움직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 작업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텃밭을 손질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나는 잠시 허리를 펴고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심고 가꾼 것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아내고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멀리서 순자 할머니가 저녁 인사를 건네며 지나가셨고 나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범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